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군 심리 상담가였던 미국 여성에게 한국행 발령이 떨어졌고 이내 차라리 군대를 떠나겠다며 국방부 참모장 앞에서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단 3일 만에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미군 심리상담가인 사만다라고 합니다. 전 미국의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군 심리상담가와 관련된 직책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군 임상심리학자와 행동건강 전문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주요 임무인 군 임산심리학자는 그들의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상담을 통해 그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죠. 또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의 치료를 도와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 외에도 위기 개입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인의 복귀 및 재적응을 지원하죠. 행동 건강 전문가는 그들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적 평가를 하여 치료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저희들은 매우 큰 존재입니다. 군인은 전쟁, 전투 등의 위험한 임무 수행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들의 안전과 생명은 자신도 보장해줄 수 없죠. 그렇다 보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들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항시 도와야 하죠. 사소하게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고 엄격한 군 생활을 견디는 것에서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들과 상담을 통해 불안, 우울, 분노 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죠. 실제로 이런 케어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라 심리 상담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뿐 아니라 군 가족을 지원하는 것 역시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도 군 생활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또한 갑작스레 소중한 가족을 잃을 경우에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합니다. 제가 일반 심리상담가가 아닌 미군 심리상담가를 택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었어요. 전 정말 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군 심리상담사라고 하면 그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늘 강인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도 군인이기 전에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심지어 그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삶이 아닌 어느 한순간에 사랑하는 동료를 잃고 충격적인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늘 나라를 지키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지. 그런 군인들의 정신 케어가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통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들 숙연해지곤 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 군인에 있어 굉장히 높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곤 하죠. 그들이 대신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영웅으로 여기며 실제로 그들을 마주하면 박수를 보내는 문화가 있기도 해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미군은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군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 보니 퇴역 군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많은 퇴역 군인의 정신 건강 문제, 홈리스 문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참전 용사에 지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걸 현역 군인들도 다 알기에 사전에 미리 스트레스를 받고 막역한 미래를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심리를 모두 케어하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죠. 전 이런 제 직업이 좋았고 저로 인해 도움을 받았다며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꼈어요.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 생활적인 면에서도 전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그래프는 큰 굴곡 없이 늘 수평선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그래프가 한순간에 바닥을 찍어버리는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레이스가 이번에 한국으로 발령받게 되었어. 그곳에서도 지금처럼 멋진 상담사로 지낼 수 있을 거라 장담하거든. 후보에 에밀리도 있었는데 내가 그레이스를 아주 적극 추천했어.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기회를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상부에서는 제게 좋은 기회라며 한국 발령을 통보했지만 이 통보는 전혀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 갑작스레 한국 발령이라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발령이라고요? 제가요?
전 한국으로 가고 싶지가 않은데 여기 남고 싶은데 왜 제가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적어도 저랑 상담 한 번쯤은 하고 결정해 주실 수 있던 거 아닌가요? 전 아주 강하게 상부에 항의를 했지만 상부에서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상부의 입장은 오직 제게 더 좋은 기회를 준 것이라며 제가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알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이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최근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발령 요청이 폭증하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이었죠. 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제가 한국으로 발령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들 저와는 별개의 일이었고 전 결코 한국으로 발령받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든 막고 싶어서 결국 큰 사고까지 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 참모장을 찾아가 그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어요. 당사자인 저 그레이스가 원치도 않는 한국 발령을 마치 상부에서 기회라도 주는 듯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직위를 이용한 무언의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한국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이곳에서 지금껏 제가 꾸리고 지내온 것들을 지키며 지내고 싶어요. 한국 발령이 확정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취하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태껏 몸 담아온 곳을 두고 제가 왜 낯선 한국에 가야 합니까? 당사자가 원치도 않는데 이건 절 내쫓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참모장 앞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자 모두 사색이 된 채 저를 말렸습니다. 국방부 참모장은 미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군사 지도자로 대통령 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 자문을 제공하고 핵심 역할을 하는 높은 직책이죠. 실질적으로 국방부 참모장이라는 직책은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국방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참모 관련 직책 총책임자라 할 수 있어요. 모두가 그 앞에서 찍소리를 못하는데 제가 무작정 찾아가서 그것도 항의를 했으니 사색이 될 법도 했습니다. 제 말에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던 국방부 참모장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레이스, 때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걸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지금 그레이스의 태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달려와 울고 보채는 꼴과 같아요. 한국 발령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한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르고 싶지 않다면 본인의 자유를 찾아 이곳을 떠나면 됩니다. 제 앞에 와서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하죠. 그레이스의 한국 발령은 확정된 사안임을 통보합니다. 아시겠어요? 너무나 단호한 그의 말에 저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말들이 전부 수치스럽지만 맞는 말이기도 했죠. 저 역시 이성을 잃고 무작정 찾아가 추태를 부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기에 더는 말하지 않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미군 심리상담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런 추태를 벌이다니 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빠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서 이성을 잃고 그런 추태를 부렸을까? 내가 정말 미친 건 아닐까? 이런 나한테 누가 상담을 받으려 하겠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도 한국 발령에 대한 거부감과 따라오는 불안감의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동료들은 제 속도 모르는지 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레이스, 참모장한테까지 가서 왜 소란을 피운 거야 도대체? 한국 발령까지 내려준 건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준 거잖아. 정말 그게 싫어서 그걸 피하고 싶어서 항의를 한 거야. 나는 기회를 주지도 않아서 못 가는 건데 그렇게 좋은 기회를 두고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야. 모두 그레이스 네가 부러워서 난리도 아니야. 그래 그레이스, 한국 발령이 왜 그렇게 싫은 거야? 다들 어떻게든 한국으로 넘어가려고 안달인데 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는 거잖아. 심지어 자체적으로 발령까지 내려줬으니 상부 케어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레이스 네가 이렇게까지 거부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정말 다들 똑같은 반응이라니까? 다들 제게 한국 발령에 대한 부러움을 표했고 전 그런 그들이 저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나를 놀리는 거야? 내가 싫다면 싫은 거지? 이유가 꼭 있어야 해?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 아니 말하고 싶지도 않아. 한국으로 발령 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 난 싫다고. 한국이라는 곳도 싫고 거기서 일해야 하는 것도 난 싫다고. 여기 남아있고 싶은데 방법이 없대. 상부 명령을 어기지 말라는데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모두가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에 있어서 근거도 없고 타당한 이유도 없다는 것은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 아픈 상처까지 끄집어내면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감히 꺼내기도 어려운 제 상처가 그들의 안주거리로 변질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제가 한국 가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이유는 엄연히 있었습니다. 단순히 타국을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전 한국이라서 가기 싫었던 거였죠. 한국을 혐오하게 된 개인적인 제 이유는 바로 제 전부였던 레이첼 때문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제 소중한 대학 친구였고 제가 숨만 쉬고 있어도 어떤 기분 상태인지 알 정도로 서로 친밀한 관계였어요. 함께 과제를 하고 학교를 다니며 저희들의 멋진 미래를 꿈꿨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며 사는 이것들 전부 원래는 레이첼과 함께 해야 했던 미래였죠. 저희 가족들도 레이첼네 가족들도 저희를 가족처럼 챙겨줄 정도로 각별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레이첼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거의 매일을 항상 붙어 있던 레이첼이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눈물이 났죠. 하염없이 우는 저를 보며 레이첼은 그랬어요. 그레이스, 나 어차피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 알잖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멋지게 돌아올 테니까 울지 말고 있어. 우리 전화 자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너 꼭 한국으로 놀러 와. 우리 같이 한국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즐겨보자. 한국은 재밌는 일이 정말 많은 곳이니까 흥미로울 거야. 난 그 시간이 너무 기대되는데 그레이스 네가 이렇게 울고 힘들어하면 내가 마음 편히 갈 수가 없잖아. 알겠어, 레이첼. 꼭 조심하고 우리 연락 자주 할 수 있는 거 맞지? 내가 꼭 한국으로 놀러 갈게. 너 보러 꼭 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야 해. 알겠지? 그렇게 레이첼은 한국 교환학생으로 떠났습니다. 늘 레이첼과 함께 하던 일상의 레이첼이 사라지니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제 삶의 전부였죠. 레이첼과는 약속처럼 매일같이 통화를 했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도 보여주고 함께 연락을 할 정도로 레이첼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으로 여행을 갈 준비를 조금씩 했지만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야 해서 시간을 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결국 한국 가는 건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그러던 2022년 어느 날 한국에 대참사가 났다며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 한국이라는 말만 듣고 레이첼 걱정에 곧장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기사를 보니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정말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에 레이첼에게 받지 않는 전화를 수백 통을 했지만 제 전부인 레이첼은 그렇게 가버렸어요. 한순간에 한국의 이태원 참사로 제 전부를 잃은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접근을 할 수도 없어서 답답함의 진실을 알아보려 곧장 저는 한국으로 날아갔죠. 그러나 제가 마주한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심지어 전 유가족도 아닌 친구라는 신분이라 레이첼에 대한 어떠한 것도 개입을 할 수 없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레이첼의 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어요. 그레이스 충분히 했어. 네가 여기서 더 힘들어하고 나서면서 네 삶을 내려놓으면 레이첼이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거야. 이제 그만하고 네 삶에 집중하도록 하자. 우리가 레이첼 잘 보내줄 테니 그레이스 넌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자. 고맙다. 레이첼의 끝을 여기까지 와서 함께 해줘서. 이렇게 레이첼을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2022년에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진상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이지 외국인은 뒷전인 것 같다고요. 레이첼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애가 아니잖아요. 전 도저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레이첼의 가족들은 저를 진정시키고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지만 전부를 잃었다는 생각에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모든 증오와 경멸, 혐오의 감정이 생겨났어요. 이게 다 한국의 거지 같은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제대로 수습만 했어도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겠어? 심지어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잖아. 불쌍한 레이첼. 도대체 레이첼이 무슨 죄야? 레이첼의 시신을 겨우 미국으로 송환하는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시금 좌절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복잡하며 여러 단계의 절차와 서류 작업이 필요했죠. 사망 신고 및 행정 절차, 시신 처리 및 방부 처리, 각종 서류 준비, 항공 운송 절차, 혹은 유골 송환 등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서야 레이첼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상황에 말도 안 통하는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저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밟아야 했죠. 이 과정에서 관료적 무관심에 저는 상처를 받았고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안전 불감증과 사고 대응 체계에 아주 강한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와 언급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게도 아픈 사건이라 제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않았던 얘기지만 한국은 분명 부족함의 경지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이렇다 보니 전 한국의 K-팝, K-드라마, 영화 등 세계적으로 이슈여도 의식적으로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길을 걷다 한국 노래가 나오면 귀를 틀어 막아버리거나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전 한국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죠. 이런 비극적 사건과 연결된 제 개인적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전 극복할 의지가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을 둘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한국을 가야 한다니 제게 차라리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라는 게 더 편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발령을 앞두고 날짜는 야속하게도 흘러가고 점점 한국으로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전 짐조차 싸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지냈던 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담실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는 많은 여군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었죠. 한국은 진짜 깨끗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다녀봤지만 한국처럼 깨끗한 곳은 없었거든요. 뭐랄까 여성 친화적 환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안정성은 진짜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밤 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한 곳은 한국밖에 없을걸요? 한국은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외국인에게 차별 대우 없이 대해주고 챙겨주는 곳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동료들은 절대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라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증언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죠. 심지어 일관성 있는 말들만 나오니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겪어보면 절대 지금의 감정과 다른 감정이 생길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와요. 끝까지 제게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며 긍정적인 말을 쏟아냈고 전 그렇게 한국으로 떠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슬렸기에 경계의 눈으로 날카롭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경계를 하던 제가 처음으로 놀란 것은 바로 한국의 효율적인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어요. 이렇게 입국 심사가 빠른 국가는 처음 봤죠. 심지어 자동화 시스템이라 간편했고 관광객에게 아주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친절하면서 이렇게 빠른 처리를 한다니 놀라웠죠. 심지어 친절하다고 해서 입국 심사를 설렁설렁 하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순간에는 딱 엄격하게 아주 철저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증오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죠. 공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 시스템적으로 잘 해놨을 수 있지. 또 직원들이야 똑똑한 사람들만 있을 테니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 수도 있지. 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겪을수록 한국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늦게 도착해 밤늦게 호텔 체크인을 하러 가야 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님도 아주 친절하셨죠. 짐을 다 들어주시고 호텔에 도착해서도 짐을 내려주셨고 호텔 직원분이 제 짐을 옮겨주시는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할 때도 영어 소통이 원활한 편이라 막힘없이 대화를 할 수 있었죠. 한국이 궁금하기도 하고 출출하기도 해서 편의점을 가려 살짝 밖으로 나가봤는데 그 새벽 시간에도 한국의 거리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죠. 동료들이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고 했던 그 말이 이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전하게 먹을 것도 사들고 호텔에 와서 쉬는데 그 짧은 시간 겪어본 한국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전 워낙에 트라우마가 크고 불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기 좋게 꾸며둔 이 완벽한 한국의 모습 뒤에는 분명 어둠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겪은 것들은 딱 보여지기 식에 불과하겠지. 난 절대 한국의 연극에 속지 않을 거야. 불신이 가득했던 저는 한국을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심리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시설은 미국보다 더 좋아서 이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여군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점점 여군들과 관계가 좋아지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한국 정부가 문제지 일부 한국인들의 문제는 아니잖아. 내가 저들이랑 잘 지낸다고 해서 한국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문제될 건 없어.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저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음을 비워내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미국에서 발령 나온 미 여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저보다 먼저 한국에서 지냈으니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살짝 물어본 제 질문에 젠 밀러 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와서 좋았던 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안전하다 보니까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 외출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여성 전용 택시도 있고 안심 귀가 서비스도 있어요. 이런 서비스로 시민들이나 여성들 안전을 한 번 더 지켜주기도 하죠. 사실 제일 좋은 건 모든 게 24시간 가능하다는 거요. 편의점도 식당도 클럽도 다 24시간이고 배달도 그렇고 편의상 한국은 정말 살기 편하긴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젠 밀러 하사의 동료도 덧붙여 말을 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늘 조심하면서 지냈거든요. 실제로 집 근처에서 총기 난사로 사망자도 나왔었고 언제 갑자기 누가 무기를 꺼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한국은 딱 자유랑 안전 그리고 편의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니 저는 많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적대심 그리고 심리적 방어벽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실제로 제가 직접 서울을 다녀보고 퇴근 후 심야에 맥주 한 잔을 마시러 가봐도 늘 안전했습니다. 그 흔한 다툼과 시비도 한국은 거의 보기 드물었죠. 귀찮은 날에는 배달앱을 이용해 배달을 시켜도 종류도 많고 맛도 있고 가격도 괜찮고 총알 배송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급히 화장실이 가고 싶어 공중 화장실을 가도 깨끗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없고 흡연 부스가 별도로 있으니 담배꽁초가 뒹굴지도 담배 연기가 거리에 흩날리지도 않았어요. 또 어딜 가도 한국인들은 친절했습니다. 가벼운 대화를 해도 그들은 거부감 없이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줬고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인 제게 선뜻 도움을 주고 쿨하게 떠나는 모습이었죠. 한국에 대한 이 감정들의 혼란을 겪던 중 전 정말 우연히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발견했어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멍해졌죠. 한국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추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아보니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했죠. 심지어 그곳에서 전 한국인 자원봉사자인 김윤혜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윤혜 씨를 통해 사고 이후 안전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고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노력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사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했고 112 신고 대응 시스템도 강화를 했어요. 이 외에도 이태원 참사 방지법, 대규모 인파관리 조례를 신설하는 법 개정도 했죠. 유가족들에게는 장례비 및 생계지원 위로금, 유가족 취업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했고 그 외에도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도 해줬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죠. 저 또한 그날 그 현장에 있던 생존자인데 아직도 너무 끔찍하고 아파서 이렇게 자원봉사하면서 마음을 비우곤 해요. 사연을 들어보니 감히 뭐라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날 그 현장에서는 한국인만 구하려 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다 똑같이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서로 죽으림을 다했어요. 실제로 제 눈앞에서는 외국인을 구하다 희생한 한국인도 있었고요. 은혜 씨의 말을 듣고 전 그동안에 제가 편견을 가졌던 이 사건의 새로운 측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레이첼을 잃은 그 슬픔의 탓을 한국에 돌리고 원망하느라 제대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일지도 몰라요. 마음에 굳게 쳐져 있던 방어벽은 점점 허물기 시작했고 많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제게 은혜 씨는 고맙게도 한국에 대한 안전함을 보여주고 싶다며 다양한 시스템과 문화를 경험시켜줬어요. 한국에 대한 증오감이 있을 수 있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의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오해도 풀어드리고 싶고 앞으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용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은혜 씨와 함께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역에 여성 안심 벨이 있어 위급시 벨을 누르면 즉시 현장으로 보안 요원과 경찰이 출동해 보호를 해준다는 것도 알았죠. 또 경찰서에 여성 안심 귀갓길 동행 서비스가 있어서 너무 늦은 시간이나 혼자 가기 무서운 날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함께 집 앞까지 동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편의점 안심 서비스도 있고 각종 지하 주차장에도 SOS벨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보다 곳곳에 CCTV가 있기에 증거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디서든 찍힐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런 한국의 시스템을 알수록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인 미국보다 훨씬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말이죠.
은혜 씨와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선 현장과 시민주도 안전문화 캠페인에도 방문을 했는데 이곳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국 사회가 수많은 비극을 딛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전 다 볼 수 있었죠. 전 은혜 씨에게 충분히 감사를 표하고 돌아와 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이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곁을 지켜주던 몇몇의 동창생들과 어렵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을 만나 함께 레이첼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당황했을 텐데 이렇게 레이첼 추모 시간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간 레이첼을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을 끝으로 가슴에 묻고 보내주려고 해요. 레이첼이 그렇게 가고 저희들도 많이 괴로워했거든요. 이후 추모하러 몇 번 왔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오니 정말 좋네요. 레이첼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꼭 놀자고 레이첼이 그랬었잖아요. 드디어 모였네요, 모두가. 그렇게 레이첼의 추모를 끝으로 전 정말 가슴에 묻고 시원하게 레이첼을 보내줬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증오의 감정도 깨끗하게 씻어냈죠. 적어도 한국은 대참사가 있었으나 그 이후 안전 문화 개선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거든요. 제가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나니 한국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들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싫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한국 생활의 편리함을 제대로 알아버렸죠. 결국 한국에서의 근무가 끝나고 미국으로 복귀를 앞둔 시점에 전 상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 한국 근무 연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근무까지 연장하고 전 한국에 남아 있어요. 현재 저는 한국과 미국의 재난심리 대응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은 어디서든 갑자기 벌어질 수 있지만 그걸 예방하고 또 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전 한국을 증오하는 그 마음을 끝내고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비교 삼아 미국의 시스템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미국 도시계획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 24시간 안전한 도시, 설계,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 등 함께 계획하며 조금 더 발전된 미국의 모습을 기대 중에 있어요.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이 미국 도시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합동 프로젝트이기에 상당한 성과를 기대하며 모두가 참여하고 있죠. 한때 개인적 트라우마로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전 그것을 뛰어넘고 사회적 변화의 주체가 되는 한 일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상호 발전의 긍정적 순환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욱 안전하고 희망적인 결과가 곧 다가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답니다. 곧 레이첼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는데 걱정 많으신 양가 부모님께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곳이라고 그래서 더 있을 거라고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픈 시간을 다시금 모두 함께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고의 결과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간 총기 사망자가 무려 4만 5천 명, 하루 평균 123명이 목숨을 잃는 미국에서 탈출을 결심한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바로 한국으로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또한 미국보다 30% 저렴하면서도 더 뛰어난 의료기술력, 세계의 중심이라던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했던 미국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디트로이트는 약 80% 이상의 인구가 바로 흑인입니다. 저 역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아이를 낳고 살던 평범한 엄마였던 아리나라고 해요. 제가 살던 곳은 일명 자동차의 도시라고도 불리고 반대로 흑인들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저도 남편도 흑인으로 저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찾아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곳이죠. 시대가 많이 바뀌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미국 내에서 흑인은 여전히 인종차별의 대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피부색이 그에 포함될 수는 없다. 피위 리즈의 명언인데요. 저는 이 말을 전 세계 인구 모두가 실현해주길 바라며 늘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을 정도로 아픔으로 젖어 있어요. 흑인이라고 매일같이 손가락질 받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흑인으로 한평생 차별을 받고 사셔서 그런지 제게 거는 기대가 더욱 컸어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셨고
어떻게든 일어서라고 늘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아리나, 그렇게 약해 빠져서 도대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우리는 남들보다 더 독해야 하고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니? 안 했니? 남들이 널 놀렸다고 해서 울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잘나야지, 성공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하란 말이야. 울기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제가 성장하면서 늘 들었던 말이었죠. 남들보다 더 노력해라, 분발해라, 울지 말아라, 독해져라. 이 말을 숨쉬듯 들으며 살았지만 저는 그렇게 독한 사람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놀리면 놀리는 대로 상처를 받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이 껴주지 않아 제대로 마음 터놓을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끼고 싶어서 발악을 해보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저를 미워했고 또 누군가는 피부가 검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놀렸습니다. 가장 슬펐던 것은 검은 제 모습을 누군가는 너무도 무서워하며 경악을 했어요.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도 모르게 제 모습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이렇게 살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늘 소심하게 사람들 눈치 보기 바빴던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남편과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도 않았어요. 제 남편은 미국인도 아니었고 흑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국가의 한국인이었죠.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과 동양인의 만남이라니 누군가는 저희의 만남이 최악이라고 표현할지 모릅니다.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착한 우리 한국인 남편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조현호라는 한국 이름과 말릭이라는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남편 덕분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 그간 눈치 보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제 인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반대로 정말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 다양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며 남편의 지인들이 자연스레 제 친구들이 되었고 뒤늦게서야 친구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남편과 연애를 하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호 씨, 말릭, 혹시 어려서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 안 당했어? 미국에서 동양인으로 산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 그걸 다 어떻게 극복했어? 나는 극복을 못해서 알다시피 친구도 한 명 없고 정말 외로운 인생을 살았잖아. 그런데 현호 씨는 친구들도 많고 늘 웃고 있는 게 보기에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고 닮고 싶어. 여보, 나 역시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 당하면서 살았지. 지금은 우리 한국이 많이 유명해져서 나아진 감은 있지만 여전히 당하고 있는걸? 나도 울기도 많이 울었고 내가 동양인인 게 너무 싫어서 머리를 일부러 노랗게 염색하고 다녔던 적도 많았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모습이었어도 분명 날 괴롭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심했고 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어. 그렇게 하니까 내 성격이 웃기다며 혹은 재밌다며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지. 나는 아리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난 다 알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리나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모두 잊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앞으론 당당하게 살자. 제 한국인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금지되었으니 이제 인종차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인종, 다른 국적, 다른 문화가 부딪히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 인종차별은 분명 존재해요. 이를테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역시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법이 금한다 한들 사람 개개인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강제할 도리는 없기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나 주변인들의 인종차별적 마인드도 적잖은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인종차별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고 어쩌면 어린 시절 저를 괴롭게 하던 친구들도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자리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차별을 당하기도 했어요. 대놓고 흑인은 안 뽑는다는 말을 대신해서 우회해서 말을 했죠. 저희는 곱슬머리는 채용이 어려워요. 누가 봐도 흑인을 저격하는 이 말을 통해 저는 함께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대신하기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인종차별적 언행을 에둘러 할 때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야 불문주의적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어요. 모두가 인종차별은 나쁜 것이다 라고 교육을 받기는 하니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인종에 관련된 이야기 자체를 아예 사회적으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분명 당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아직도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식으로 받아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사회의 시선에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이제 와서 사귈 용기도 없었기에 남편이 만들어준 친구들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했어요. 그렇다 보니 제게 남편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도 어릴 적에 미국으로 입양 와서 참 많은 시간을 힘들어하며 살았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서 취급도 안 했던 작은 국가에 불과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 곳곳에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만연하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전혀 기죽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참 대단하고 멋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소 건강 체질이라 잔병치레도 없던 저였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몸살 기운이 있었죠. 체력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꼭 급체를 한 것처럼 속도 좋지 않아서 결국 병원을 찾아갔어요. 평소 이렇게까지 힘들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혹여나 몸에 큰 이상이 생겼을까봐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한 후 소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이었어요. 아리나 축하해요. 임신이네요. 축하를 받긴 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결과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 진료실을 나왔고 남편에게 말을 어떻게 전할지 무서웠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그 길이 너무도 가시밭길이었기에 아이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물림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아이는 저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저처럼 흑인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을 일들이 많을 테니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기적이지만 평생 아이를 낳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생긴 아이가 반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조차 생각 정리가 어려운 상황에 남편에게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일주일을 넘도록 말을 못했어요. 머리가 터질 듯 생각이 많아서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살아왔지만 막상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니 10달이라는 시간을 빨리 흘려보내 얼른 만나고 싶기도 했어요. 어쩌면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내 욕심일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이도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어. 현호 씨를 닮는다면 모르겠지만 현호 씨의 성격이 아닌 내 성격을 닮는다면 이 아이의 인생도 불행으로 가득 찰 거야. 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울 거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맞을지도 몰라. 내적 갈등이 굉장했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며 하루 이틀 흘려보내고 있던 중 남편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평소에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 제가 잠든 사이에 펼쳐진 일기장을 몰래 본 현호 씨는 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아리나,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해줘. 지금 나한테 할 말 없어? 자다 깨서 비몽사몽한 상태였지만 저 말을 듣자마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분명 이건 뭘 알고 하는 말인 것 같았고 이제는 정말 고백을 해야겠구나 싶었죠. 여보. 사실은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어. 미안해. 내가 몇 번 말해서 알겠지만 나는 평생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덜컥 아이가 생기니 혼란스러웠어. 이 아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와 같이 겪을 상처들을 지켜보기가 괴로울 것 같기도 했어. 나처럼 키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도 했지만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을 상처를 내가 다 막아줄 수는 없잖아. 그것도 올바르게 키운다고 달라질 현실도 아니고 그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인데 말이야. 저 말을 내뱉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울며 제 속내를 터놓고 나니 속은 시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 상처들 감히 어떻게 내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 다만 나도 아리나와 같이 차별을 당했던 동양인으로서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말들을 듣고 살았을지는 알지.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아리나 너에게는 내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뱃속에 아이도 생긴 거라고 생각해. 난 아리나와 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더 강해질 거고 그런 나를 믿고 따라와 줄래? 남편의 말을 듣고 갈팡질팡하던 마음을 굳건하게 다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갔는데
저희를 보고 속닥거리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인의 흑인이면 애도 참 불쌍하다. 왜 죄 없는 애한테까지 고달픈 저 삶을 되물림하려고 하지? 난 가난한 부모보다 저런 부모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해. 지나치는 말로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제 남편은 참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말들이 참 무례하시네요.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저런 인성을 가진 부모를 둘 뱃속에 아이가 참 불쌍하네. 태어나봤자 뻔한 인성일 텐데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난 피부색이 다른 부모보다 못된 신보 가진 저런 부모를 둘 아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저희 부부가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쪽들한테 그런 무례한 말 함부로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똑바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남 험담할 시간에 본인 인성이나 갖추세요. 남편은 주저없이 아주 시원하게 내뱉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상당했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대응을 하자 부끄러운 듯 얼굴이 새빨개져 병원에서 급히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이게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편처럼 너희들이 정말 잘못한 거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여전히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그리고 험담은 멈추지 않았고 그 사이에 아이는 태어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귀한 존재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자식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육아에 전념하고 남편은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행인 건지 아이는 제가 아닌 남편의 성격을 닮아서 굉장히 활발하고 유쾌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배려심도 깊고 친구들과 제법 잘 어울려 마음을 놓았죠. 그러나 몇몇 친구들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제 아이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등원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러 유치원에도 못 보냈죠.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억지로 견디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어요. 한참 힘들어하던 중 아는 지인에게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지인들도 피부색이 다른 부부인데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한국에서 쭉 살고 있는 부부였죠. 미국에 있을 때는 자주 봤는데 멀어지니 자주 못 봐 통화를 간간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국에서 인종차별 없이 잘 지낸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한국의 교육 문화와 시민의식 수준 등이 매우 높다는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이렇게 유치원에서 당하고 있다고 하니 친구가 그랬죠. 아린한 애가 미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국으로 이민 오는 게 어때? 너 남편도 한국 사람이잖아. 남편이 한국에 가서 살자는 말 안 했어? 그리고 미국이 그리우면 언제든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한들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한 나라에서 무슨 행복한 삶을 누리겠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해. 특히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에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거든. 난 아리나가 힘들어 할 때마다 한국으로 넘어오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말하네. 남편하고 진지하게 상의해보고 고민해봐. 난 내가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틀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희 남편도 한국 사람이고 제가 미국에만 고집하며 살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살아본 적도 없던 제 생각에서는 한국이라고 인종차별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나 차별은 분명 존재하니 말이죠. 그런데 덜컥 한국행을 선택했다가 지금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이 올까봐 무섭기도 했어요. 아이가 행복할 거라는 보장만 있다면 당장 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홀로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현호 씨와 상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한국에서 지내본 기억이 없을 테니까요. 또 한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어쩌면 가장 심적 부담이 큰 건 남편일 테니 말이죠. 남편은 제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3일이 흐른 뒤 제게 말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 사실 한국은 내가 태어난 조국이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고아원에서 잠시 지냈던 기억이 다였거든.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혼자 남겨진 내가 먼 미국으로 입양 왔다는 기억, 그것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아리나의 말을 듣고 나니 한국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 한국의 높은 수준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하니까. 다만 걱정되는 것들도 있어. 우리가 한국에 제대로 적응을 해야 아이도 따라올 수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야.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 나는 사실 한글도 잘 모르거든. 생각이 정말 많은데 우리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남편의 말을 듣고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남편은 아이를 달래서 유치원은 나가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괴로워하니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 또한 경험이라 했죠. 이렇게 회피하게 두면 살면서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는 회피하는 습관을 가질 거라며 지켜보는 게 힘들지만 견딜 수 있게 스스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고 했죠. 일주일 정도 유치원을 나간 아이는 매일같이 집에 와서 울었고 괴로워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니 유치원에서 절반 정도의 시간만 수업을 하고 데리러 가는 걸로 남편과 합의를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홀로 데리러 가지만 이날은 남편이 반차를 쓰고 오후 시간이 남아서 함께 갔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괴롭히는지 남편은 직접 보고 싶다며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몰래 가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유시간이던 그 시간에 저희 애를 두고 다른 아이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둘러싸고 있었죠. 그리고 너도 나도 손가락질을 저희 애한테 하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아빠는 동양인이고 엄마는 흑인이라며? 그럼 너는 미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새로운 사람의 탄생인가? 제가 나서기도 전에 남편은 아이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고 저희 애를 제게 보낸 후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어떻게 심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니? 국적과 인종을 가지고 놀리고 괴롭히는 사람은 절대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단다. 너희들은 지금 너무 큰 실수를 한 거고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길 바란다. 남편은 그 길로 고민할 것도 없이 당장 한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정말 빠르게 했습니다. 한시도 이 미국에서 더 있기가 싫었고 아이가 유치원도 못 가는 상황에 시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에게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줬습니다. 딸애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먼저 간 친구네 자녀와 친했던 터라 한국으로 이민 가는 게 뭔지를 대충 이해했어요. 저희 부부는 먼저 한국에서 터를 잡은 친구네 부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친구네가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어색하고 생소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남편도 태어나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의 공항 앞에서 눈시울이 빨개져서 아무 말 못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고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이토록 발전된 국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보다 훨씬 더 부자 같고 잘 사는 국가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의 유치원도 친구네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곳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 딸애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안심했죠. 애가 유치원에서 잘 적응을 할지 그게 너무 궁금했기에 며칠 내내 몰래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치원 수준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영어 유치원이라고 듣긴 했지만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할 거고 어린애들이 영어를 써봤자 인사하는 수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이 착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애들은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잘했어요. 저희 애와 영어로 소통하는 게 자연스러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놀기도 했죠. 한국의 영어 유치원에는 레벨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를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그룹, 조금 소통이 가능한 그룹, 원어민 수준의 영어가 가능한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 수업을 해주니 좋았어요. 미국에서 나고 자랐기에 한국 문화가 모두 어색하고 향수병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가족은 향수병은커녕 미국을 떠올리지도 않고 지낼 정도로 한국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각각 한국이 좋은 이유가 다 다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나랑 놀고 싶어 하고 내가 영어 잘하는 게 부럽다고 했어. 그래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기도 했고 우리 집에도 놀러 온다고 초대해달라고 했어. 한국 친구들은 미국이랑 다르게 나를 놀리지도 않아서 너무 좋아. 엄마 나는 한국에서 계속 살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빠가 태어난 나라라며 그러니까 미국에 다시 안 가도 되는 거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한국이 좋은 곳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한국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친구들이 영어로 소통해주는 게 고마우니 본인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저희 남편도 한글이 서툴렀기에 아이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해서 아이의 언어 공부에 더 큰 힘이 되었죠. 덕분에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우선 한국 엄마들의 현명한 육아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재능이 있을지를 모르니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멋져 보였습니다. 아이 혼자서 이것저것 배우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유치원 친구들끼리 어울려 수영도 배우고 운동도 해보고 또 부족한 공부를 함께 그룹 지어 공부를 하니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며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애초에 미국은 자율적인 교육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렇게 여러 기회를 누려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뭐든 스스로 알아서 개척해 나가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 방식이죠. 성년이 되면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도 미국의 자율적인 교육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한국의 교육 방식과 수준이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배움을 하는 동안 엄마들끼리 친목 도모를 할 수 있었고, 저를 차별하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해지며 제 속내를 털어놓으니 그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며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죠. 한국 엄마들은 또 미국과 달리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아직 한식을 만드는 것에 서툰 저를 위해 각자 반찬과 찌개까지 챙겨주고, 아이 간식도 손수 만들어 챙겨줬습니다. 또 맛있게 먹은 음식에 대한 레시피도 쉽게 알려줬어요. 한평생 외롭게 살았던 저라서 그런지 이렇게 따뜻한 한국 엄마들 사이에서 지내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을 한국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말이 딱 맞구나 싶었어요. 심지어는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에 조나단이라는 흑인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적과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는 국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만족도 역시 높았는데 작은 회사지만 영어권 사람들을 남편이 다 상대하는 것으로 연봉은 꽤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에 영어를 잘하는 게 당연한데 회사 동료들은 늘 남편을 칭찬했어요. 남편은 회사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확실히 한국인의 피를 가져서인지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것을 보고 회사 동료들은 남편의 실력을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늘 친구들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오히려 한국에서 친구 없이 지내면 외로울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회사 동료들뿐 아니라 아기 유치원 아빠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래요. 난 지금 꼭 다른 세상에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분이야. 다 사람 사는 거 똑같은데 미국과 한국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분위기부터가 달라도 한참 달라. 내가 태어난 한국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다는 걸 몰랐다니. 참 지난 수십 년이 한스러워. 한국보다 미국이 더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미국은 한국의 이런 문화들을 배워야 해. 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사람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의 성품을 제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 이걸 우리만 안다는 게 일부만 아는 게 정말 아쉬울 지경이야. 혹여나 저희들이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1년 정도 채우고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고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쭉 한국에서 잘 다녔어요.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며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를 해 높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직업이니 물어보면 알려주지도 않아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할 때야 비로소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던 꿈은 바로 승무원이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비행기 안에서 본인이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기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딸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만 봐도 이렇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승무원 일을 하며 수많은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죠.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꿈을 꾸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애 유치원 엄마들 전부와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또 오래도록 옆에 있기도 하는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학교 진학 문제로 떨어져 아쉽지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서 참 좋아요. 지금 제게 또 다른 친구들이 많이 생겼지만 유치원 엄마들은 제가 너무 힘든 시절에 만난 따뜻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오래도록 기억에 남네요. 그 어렸던 딸도 이제는 훌쩍 커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제가 집에서 할 게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싶었어요.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애가 다 컸다고 하지만 시집을 갈 때까지는 쭉 애 앞으로 돈이 나갈 테니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지금껏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림만 했으니 제게도 좋은 경험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친구의 도움을 받아 세계과자 전문점에서 낮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인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저처럼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외국인을 필요로 했죠. 일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 돈을 벌 수 있고 또 제가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니 하루하루 퇴근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성취감이 너무 큽니다. 처음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가 오랜만에 떠오르네요. 절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으로 한국 땅을 밟았는데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가 온정이 가득한 이 한국 땅에서 정착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가족 전체가 이민 온 흑인들도 꽤 많아서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도 이어가고 있어요. 그들 역시 미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곳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정말 100% 진실이죠. 제가 직접 살아봤으니까요. 제게 가장 행운의 순간이 있다면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고 한국인 남편과 아주 예쁜 우리 딸을 낳게 된 일이고 남편의 고향인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한국에게, 한국인 분들에게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심을 꾹꾹 담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참 왜 그렇게들 미국은 남들을 차별하며 사는 걸까요? 자신의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기도 벅찬데 말이죠. 한국과의 인연이 참 깊으시네요.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저는 더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당신만의 여우